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더니 위내시경 검사를 꼭 해보라고 했다는데 네. 아까 위내시경 말씀을 좀 잠깐 해주셨는데 꼭 위내시경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소화불량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저도 외래 환자가 오면은 20대가 간헐적으로 오긴 하는데 예. 무조건 검사를 권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환자분이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그리고 환자가 처음 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제가 환자분이 와서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혹시 소화성 궤양이나 뭐 위식도 역류 질환, 드물게는 뭐 위암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선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용 내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 그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소화불량 환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소화불량 환자에 대한 역학 자료는 많지 않고 아직까지 뭐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네. 이병률은 약 8에서 46%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은 여성에서 60%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1.5배 이상 높으며 연령별로 보면은 50대에서 18.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네. 나머지 연령층에서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은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병원 진료를 본 환자의 수는 2017년 한 해 동안은 62만 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69만 명으로 증가한 추세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불안한 감정이나 로 인해서 불안한 이런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야, 근데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그러니까요. 더 소화가 안 되는군요. 네, 저도 소화가 잘 더 안 되는 것 같은 네. 기분처럼 느껴지는데요. 소화불량은 특히 사람마다 증상이 또 다양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주실 이 기능성 소화불량은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또 어떻게 다를까요? 예.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호소하는 증상은 대부분 뭐 배가 콕콕 쑤신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던가 그리고 뭔가 매달렸다는 느낌이 들거나 네. 그다음에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환자들이 호소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능성 소화불량은 네. 뭐 소화성 궤양이나 위장관 악성 종양,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 질환, 그다음에 췌담도 질환 같은 이런 소화불량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원인이 없이 소화불량이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 증상으로서는 상복부의 통증이나 조기 포만감, 식후 불편감, 오심, 구토, 트림 등의 증상이 있는데 네. 한 역학조사에 따르면은 3차 기관, 우리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병원에 방문한 환자 중 소화불량 환자 중에서 실제적으로 기질적 원인이 있어서 기질적 질환 소화불량으로 진단된 환자는 8에서 20% 정도로 되고 나머지 기질적 질환이 없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되는 환자는 나머지 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흔히 진단되는 질환입니다. 네. 네. 뚜렷한 원인이 없다면 네. 더 병을 좀 진단하기 어렵지 않나 싶긴 한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기능성 소화불량은 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쾌한 상복부 식후 포만감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음식이 위내에 계속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불쾌한 조기 만복감입니다. 이는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곧 배가 부르고 더 이상 불러서 식사를 할 수 없겠다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세 번째로서는 불쾌한 상복부 통증으로서 명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서는 불쾌한 상복부 속쓰림으로 명치 부위에 속쓰림이 발생하는 것인데 네. 이러한 4개 증상 중 1개 이상이 지난 6개월 전부터 증상이 있었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지속될 때를 네.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뚜렷한 기질적 원인이 없다는 전제 하에 진단되는 것입니다. 네, 증상을 듣고 보니까요, 식사 전후로 좀 속이 더부룩하거나 반대로 또 배에 통증이 있는 거 이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환자의 치료 시 약제의 선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식후 불편감 증후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후 포만감이나 조기 만복감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로서는 상복부 통증 증후군으로서 통증이나 속쓰림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복부 통증은 우리가 심장질환 같은 흉통을 꼭 감별해야 되며 네. 속쓰림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 뭐 췌장이나 이런 담낭 같은 질환도 꼭 감별을 해야 됩니다. 네.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 이제 기질적 원인이 없이 발생한다고 네. 하셨는데 그래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소화불량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예,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것이지 아직까지 소화불량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로 지연된 위 배출 등입니다.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은 정상에 있는 경우 음식을 먹었을 때 약 2시간 정도면 음식의 종류와 양과 차이 없이 약 네. 2시간 정도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약 1.5배 이상 지연돼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위 전정부, 위 밑에 전정부의 운동 저하 및 십이지장 자체가 역행적으로 수축함으로써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서는 식후 발생하는 위 상부, 위 저부에 의한 불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후 소화불량 환자 약 40% 정도에서 이완 장애가 나타났는데 네.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은 위 상부가 풍선처럼 부풀러서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능이 되지 않음으로써 위 내의 압력이 증가해서 환자가 이로 인해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서는 위 십이지장의 내장 감각의 과민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같은 양 음식을 섭취했을 때 위 내에는 일정하게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와 정상인을 비교했을 때 같은 압력 하에서도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는 같은 압력 하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고 또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는 위산의 분비가 정상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위산에 대한 위 점막의 민감도, 과민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네, 이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많네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아니라 다 그런 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영향을 끼치겠죠.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요인, 스트레스나 이런 네. 요인과 심리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서도 이런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이나 우울, 신체화 장애 같은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도 소화불량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십이지장에 염증 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 십이지장의 운동성이 저하를 일으켜 2차적으로 위가 십이지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해서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는 경우에서는 위산 분비 이상과 위에 만성 염증을 일으켜 위 연도 운동에 영향을 미쳐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심한 설사 같은 장애물 앓고 난 이후에도 네.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소화불량이 장기간 지속될 때 우리는 기능성 소화불량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은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야, 이게 이제 원인도 많고 네. 증상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면 네. 기능성 소화불량에 진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지요? 네. 네, 이렇게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외래에 오면은 정말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듣는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병력 청취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가족력으로 위암이 있는지, 그다음에 위에 소화성 궤양이 있는지, 췌장이나 담도 쪽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네. 환자가 최근에 무슨 감기나 같은 이런 것으로 진통소염제를 먹었는지, 그다음에 항생제 같은 걸 복용했는지, 철분제를 먹었는지, 약제 관련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요인, 스트레스나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환자가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환자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환자의 통증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다음에 주기, 증상, 그리고 이제 약제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으로 이 환자분이 기질성 소화불량인지 기능성 소화불량인지를 우리가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별도 경험이 많은 의사라 할지라도 약 50% 정도만 이유를 진단하는 정도로 네. 감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 의사 선생님들도 네. 50% 정도 진단할 수 있다면 좀 어려움이 있군요. 네. 네, 그러니까요. 또 저는 이 속이 많이 쓰리거나 네. 또 속이 답답하다고 하면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권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검사 말고 또 어떤 검사가 진행될까요? 예, 이러한 기질적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또 혈액 검사 등을 또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분이 어떤 감염이나 이상한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전해질 검사나 당뇨 같은 환자 같은 경우도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혈당 검사,
그리고 감기는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환자의 임상 증상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검사나 우리가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임신 여부 검사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야, 이제 그리고 지금 말씀을 이어주시죠. 네. 병력 및 신체 검사를 시행한 후에 우리가 위내시 아까 말씀하신 위내시 네. 검사를 네. 시행해 볼 수 있는데 위내시경 검사는 실제적으로 내시경이 위 안으로 들어가서 위 안에 뭐 소화성 궤양이 있는지 오. 그다음에 뭐 암이 있는지 역류 질환이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들어가서 조직 검사나 우리 헬리코박터를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소화불량 환자가 외래에 내원을 했을 경우에 나이가 40세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최근에 뭐 체중 감소가 심하게 있다던가 음식을 잘 못 먹는다던가 그다음에 검은색의 변을 보는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서는 이는 네. 심각한 기질적 원인을 암시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꼭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분 같은 경우 뭐 간이나 췌장, 담낭 같은 내부 장기로 인해서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 검사나 필요에 따라서 복부 CT 검사를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기능성 소화불량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증상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기능성 소화불량과 비슷하지만 네. 다른 질환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앞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네. 식도 위에 이게 발적을 동반한 선상에 이렇게 미란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에서는 음식물이 역류하고 위산이 역류하면서 소화 통증뿐만 아니라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 만성 질환이 오래되면은 위 무력증이라고 해서 위가 전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네. 그런 위 무력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위 무력증 환자에서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와 구분하는 것은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구토가 주 증상으로서 구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서 우리가 기능성 소화 질환 중에 하나인 과민성 장증후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장애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복부 통증보다는 전반적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고 환자가 배변에 따른 변화, 배변의 주기, 형태, 배변 후에 환자가 통증이 얼마큼 경감되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야, 이게 그냥 증상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내 몸을 내가 좀 잘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참 소화불량이란 게 걱정되는 네. 부분이 저희 아침이 좋다에서도 뭐 먹을 맛있는 소식 뭐 드셔보시라고 많이 권하고 있는데요. 매번 음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은 안 나왔지만 맛있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네. 이런 먹는 즐거움을 못 느끼고 또 소화불량을 이렇게 아유. 앓고 계시다면 더욱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예,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치료도 다양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산 분비 억제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의 종류로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 제산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 같은 경우 만성 염증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는 환자한테서 우리가 환자들 위산의 분비가 정상인보다 많지 않음에도 위 점막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이때 양성자 소화성 궤양 환자와 마찬가지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급만성 위험이 있는 소화불량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짜먹는 뭐 제산제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제산제를 우선적으로 먹어보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까지 치료의 강도를 높여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위장관 운동 촉진제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약 40% 정도에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투여함으로써 환자가 이제 음식물 잘 내려감으로써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아까 원인 중에 말씀드렸던 네. 위 자체가 음식이 들어왔을 때 풍선처럼 부풀어서 네. 위에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등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이 안 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서 위 저부 이완을 시킬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헬리코박터균 말씀을 좀 아까 해주셨잖아요. 네. 그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제 헬리코박터균은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도 그렇고 많이 들었어요. 네. 예, 근데 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은 정확히 어떤 균인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에 서식하는 세균으로서 우리가 위 궤양이나 위장관 악성 종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가 위 점막에서 독성 단백질을 분비함으로써 많은 소화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헬리코박터는 절반 이상의 유병률을 가질 정도로 가지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음식을 서로 찌개류를 같이 나눠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서 네네. 많은 높은 유병률이 과거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찌개류를 같이 뭐 식습관, 개인 식기를 사용하는 네. 그런 습관이나 술자리에서 술잔을 안 돌리는 거 이러한 습관으로 인해서 현재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1998년도에 보면은 약 70% 정도까지 유병률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약 40% 정도까지 많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서 이런 헬리코박터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재균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헬리코박터를 치료한다고 환자가 다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항생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소화불량이 있는 환자들이 소화불량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아직 재균 치료 후에 소화불량 자체가 장기적으로 환자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데는 아직 자료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있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경우 우리가 이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재균 치료 여부는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치료제로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영향이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항우울제나 안정제 등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과 약물은 환자들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으로서 뭐 졸림이나 낮에 피곤함, 변비, 그리고 소변이 잘 안 나온 듯한 이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히 노인 환자분들한테는 이러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사용할 때 꼭 주의를 기해야 됩니다. 네. 야, 이 헬리코박터균 얘기를 이만큼 많을 정도면 네. 그 헬리코박터가 참 유명한 균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참 말씀을 들을수록 가능하다면 약을 먹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네. 먹는 약들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네, 좀 약 없이도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화불량 환자분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뭐 식이 습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외래에 소화불량을 오는 환자들한테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물어보면은 한두 가지씩은 대부분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환자분들한테 그런 음식을 꼭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본인만의 소화 안 되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피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환자가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과식이나 빨리 먹는 습관, 불규칙한 식사는 되도록 하지 말라고 네.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기름기 많은 음식 있잖아요. 뭐 튀기는 음식이나 그다음에 붉은 고기 그리고 이제 케이크 같은 지방이 많은 음식도 피해야 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그 지방질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위산 같은 많은 소화 효소가 필요하고 네. 소화기에서 위가 많은 연동 운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 환자한테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콩이나 양파, 탄수화물 초콜릿 등도 소화불량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유나 치즈 같은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됩니다. 유제품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 때문에 환자가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유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당 성분을 환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는 환자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제품은 피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셔서 네. 피해야 되는 이제 그 음식들 그다음에 이제 먹는 방법들이 쭉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가 건강하다면 다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건데 네. 이제 속이 안 좋으면 이제 저렇게 좀 못 먹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안 먹는 거야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은 이제 피해야 되는 음식 말고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예. 도움되는 음식으로 대표적인 것은 이제 밀가루보다는 환자들이 대부분 외래에 오면은 밀가루 음식을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요. 밀가루 음식보다는 우리는 쌀로 만든 음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기능성 소화 질환 중에 하나인 과민성 장증후에서도 네. 이런 쌀로 만든 음식을 추천하겠는데 다른 탄수화물과는 달리 쌀은 소장해서 완전 소화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가스를 적게 생성하고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아서 소화불량 환자, 특히 뭐 식후 포만감이나 네. 팽만감이 주 증상인 경우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보다는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네. 생강의 섭취가 포만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강 같은 경우에서는 위 끝부분인 전정부의 수축 기능 및 위의 배출을 촉진시켜서 네. 포만감을 감소시킬 수 있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매운 음식 같은 것을 평소에 잘 먹지 않는다면 매운 음식을 섭취할 때 속쓰림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나 매운 음식에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네. 위장관 내에 통증, 감각, 수용체에 자극을 해서 뭐 고춧가루 뿌린 듯한 뭐 타는 듯한 자경 같은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매운 것을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도표가 나왔었잖아요. 네.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묘하게 오. 1인 1면 커피 어. 매운 거 좋아하고요. 네. 제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소화가 그렇죠. 안 되는 건데 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게시판에 사연들을 좀 올려주셨는데 네. 이제 몇 분 게시판에 올려온 사연을 좀 만나볼 텐데 그 60대 남성분인데 요즘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식사 후에 거의 매번 그러니까 밥 식사하시면 소화제 드신다는 아유, 얘기잖아요. 네. 이분 얘기가 끝에가 참 대박인데 차라리 굶는 게 나을까요? 근데 굶는 게 어떻습니까? 나을까요? 네. 예. 의뢰를 환자를 보다 보면은 네. 이렇게 상부부 통증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굶는다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끼 정도 그냥 한 번 정도 굶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굶다 보면은 영양의 불균 상태가 오고 결과론적으로는 더 소화불량보다 더 안 좋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굶는 걸 추천되지 않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뭐 약물 치료나 전문의하고 상의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굶는 게 네. 답은 아니라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거네요. 그러니까 드시면서 병원을 가셔야죠. 네, 일단 치료를 받으시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네. 드려볼게요. 40대 여성입니다. 소화불량으로 병원에 갔더니 안정제라고 우울증 치료약을 오. 주던데요. 소화불량과 우울증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도 이제 치료제로서 항우울제나 안정제를 설명드렸는데 네. 소화불량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 내장 감각이 통증이나 압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상인은 뭐 통증이 일만큼의 통증이 있으면 정상 통증을 느끼지 않는데 네. 근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은 일만의 자극을 가해줘도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신과적 약물인 뭐 항불안제나 안정제를 사용하면은 이러한 통증을 느낄 민감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개선할 수도 있고 네. 환자가 아픈 사람들은 약간의 우울증, 감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네. 항우울제를 사용하면은 우울한 감정도 좋아짐으로써 증상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제를 사용할 때 환자가 이런 약제로 인해서 부작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낮에 피곤하거나 네. 졸리거나 그다음에 소변을 잘 못 보거나 변비 같은 게 생기거나 어. 이런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서는 생활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이러한 약제는 되도록 아직 사용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우울증,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먹는 네.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우울증으로 올 수 있다는데 자세한 설명 들었고 20대 대학생이 또 네.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더니 위내시경 검사를 꼭 해보라고 했다는데 네. 아까 위내시경 말씀을 좀 잠깐 해주셨는데 꼭 위내시경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소화불량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저도 외래 환자가 오면은 20대가 간헐적으로 오긴 하는데 예. 무조건 검사를 권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환자분이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그리고 환자가 처음 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제가 환자분이 와서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혹시 소화성 궤양이나 뭐 위식도 역류 질환 드물게는 뭐 위암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처음에 소화불량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러나 최근에는 20, 30대에서도 위암 발생률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저 먹는 것 때문에 네. 예, 현대인의 식습관 때문에 위가 좀 안 좋다고 그래서 20대도 한 번 정도는 네.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또 다음 질문 한번 하나만 드려보도록 더 해볼까요? 할게요. 네. 요즘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더니 소화가 잘 안 되는데요. 제 얘기 같아요. 흡연이나 음주가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네. 예. 소화불량 환자가 외래에 왔을 때 저도 항상 물어보는 게 담배 피시냐고 여쭤보는데 담배가 다른 뭐 질환과도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네. 담배를 피면은 위산의 그 위산 분비를 더 자극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위 점막에 혈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위 염증도 일으킬 수도 있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또 음주 같은 경우에서는 알코올 자체가 실제적으로 위 점막에 자극을 하고 이로 인해서 위장과 운동에 영향을 미치길 수 있기 때문에 음주나 뭐 흡연하는 분들은 소화불량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금연이나 금주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유, 오늘 또 잘 들어봤습니다. 건강톡톡 오늘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자외선과 피부 건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지용 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